지금부터 제 116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포럼 사회를 맡은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이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하여튼 연말이라 바쁘신데 본 포럼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늘 오시지만 박성년 전 한림원 원장님, 강병삼 자문회 지원단장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최근 과학기술 현안 이슈에 대해서 원내 참여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신기술을 현실로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원장님 부재하셔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소재 제정과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제품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부에서 많이 규제하고 있고 식약처라든가 규제 벌써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신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을 때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하여튼 실효성이나 활용성 측면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은 이현영 키아트 규제혁신단 단장님이십니다. 일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단장님은 키아트에서 오랫동안 과학기술 기술 관련된 규제 업무를 실무로 총괄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 단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 이현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 이기루 본부장님 말씀드렸듯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먼저 산업융합 샌드박스 전에 그걸 운영하는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산업부가 운영하는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제도에서 그러면은 산업기술진흥원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향후 과제 또는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2009년도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5월 4일 날 탄생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은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국제 소재 부품 기반 지역 R&D를 일부 포함한 전체적인 산업 육성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4조 원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3본부 1센터 9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속한 규제혁신단은 성장본부 내에 3가지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야 되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팀이라고 이제 별도로 한 8명 정도가 있고요. 이거는 중기부에서 규제자유 특구라고 산업융합 샌드박스의 일환인 특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단에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팀이라고 하는데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한 이후에 각 특례 기업들한테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산업기술 혁신의 동반자, 일자리 창출 기업의 파트너라는 비전을 갖고 4대 목표, 12대 과제를 지금 계획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여기 보시는 8번째 산업기술 정책 개발 및 확산 부분의 신산업 육성 지원 체계 강화라는 부분에 저희가 바인딩돼서 현재 열심히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설명하기 전에 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1호가 그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수소 충전소 설치를 지난 2월에 그 1호 안건으로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는 10월 달에 그 현대자동차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개소가 되고요. 하루에 한 50대 정도의 충전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단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양재 충전소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내에 이제 R&D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 상암동 쪽이 이제 그 셧다운이 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빠르게 그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고, 내년 빠르면 1월, 2월 달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융합 샌드박스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AI, 빅데이터 등 뭐 어떤 급격한 어떤 최신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신제품화되고 서비스하는데 뒷받침되는 법제도가 그거를 충분히 그 포용을 하거나 그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속도가 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파생되고, 그러한 제품,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관련된 인허가가 부재하고 또 있더라도 기존 산업의 토대로 해서 마련됐기 때문에 그 적용하기 상당히 곤란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지연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삼 나눔재단이 2017년 7월에 그 세계 어떤 상위 스타트업 100개를 조사해 봤더니 우버 등 약 60개 기업이 국내 그 시장 환경에서는 규제에 막혀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연구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그 대통령님은 지난 그 2017년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대국민 그 제도 도입 천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그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그 금년 1월 17일 날 도입했고, 과기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중기부는 규제 자유 특구를 지난 4월에 도입해서 현재 그 4개 부처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식과 관련 법령은 보통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해서 1+4법이라고 저희는 이제 통칭을 해서 얘기하는데, 행정규제 기본법은 포괄적인 내부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규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앞으로 그러한 행정 그 규제에 대해서는 선시행 후 사후 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법을 마련했고요. 개별 사업법으로는 약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과기부는 정보통신진흥법,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법, 중기부는 규제자의 특구법, 이런 별도의 법령 하에서 각자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분은 산업인데 중기부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연락이 비수도권 지역에 특정한 샌드박스가 아니라 샌드박스를 묶은 사업을 보통 특정 지역과 그 바인딩 시켜서 하는 규제자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도대체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제2조에서는 전 다음과 같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관, 기술과 산업관, 기술관,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자율주행차, 도로 일체형 태양광, 드론 택배, 배달 로봇 등 포용하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그 규제가 없거나 또 유예를 해주는 제도라고 통칭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는 그 어원을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영국에서 이제 파생됐다고 저희는 그 파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규제가 결부된 것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3종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속 확인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신제품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필요한지, 기준 요건을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를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제도가 이제 규제 신속 확인 제도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가 두 번째인데, 이거는 목적이 시험 검증입니다. 본격적인 시장 창출에 앞서 가지고 현재 만들어진 그러한 신제품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적용되는 게 실증 규제 특례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시 허가인데, 이거는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로 엄격히 좀 제한을 해서 법령이 없더라도 시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순서적으로 얘기하면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 신청하게 되면 30일 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주고, 규제가 없으면은 그냥 알아서 시장에 출시를 하면 되고, 규제가 있을 경우에 그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또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 내가 테스트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실증 특례로 연결해서 그 실증 특례 과정을 거치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안전성이 확보된 검증된 경우에 검증됐지만 현재 규정이 모호하고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임시 허가를 그 특례를 맡아 가지고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규제 특례가 반드시 그 병행해서 고려돼야 될 중점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가 같이 이루어지고 검토돼야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용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이걸 안전장치 3종 세트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명과 안전과 환경부의 저해 여부가 있는지를 특례 심의할 때 엄격하게 좀 그 병행해서 봐주고 있다는 얘기고, 일단 특례를 부여했더라도 어떤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즉시 특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례가 그 시행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뭐 당초 뭐 그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전 배상 손해배상권도 나오는데, 그거는 전 책임 수준을 좀 강화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사업 개시 전에 그 모니터링하고 지도한다라고 이렇게 3종 세트를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무엇을 새로운 거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뭔지,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규제에 걸리는지를 모든 걸 다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을 하면은 그 산업부는 관계 행정기관이 어디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 관계 그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데 각 소관 부처에서는 규제가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다시 사업자한테 그 규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규제가 있다라는 걸 명료적으로 좀 알려주는데, 만약에 관계 회신하지 않게 되면 30일 내에 회신 않게 되면은
그 규제가 없음으로 간주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저희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셔틀 버스입니다. 이게 현재 그 버스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자동차는 라이센스가 있는 어떤 운전자의 책임하에 모든 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글자 그대로 운전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다 그 규제와 관련돼 있어서 그 각종 규제 관련된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관계행정부처에 답변을 받고 업체한테 전달한 케이스고요. 이거는 전자증권 기반의 거래소라고 하는데 전 많이들 들어보시겠지만 블록체인이 요새 핫 이슈인데 블록체인을 갖고 어떤 거래 구조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실질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것도 전자증권법이라는 등 몇 가지의 해당 사항이 돼서 이것도 규제를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인데요.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새로운 제품의 서비스를 할 때 제한된 구역, 제한된 기간, 제한된 규모의 그 엄격하게 그 규모의 틀에서 허용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서 구역과 기관과 규모를 정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실증을 부여하는 게 이제 실증 특례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신속 확인을 신청해서 규제가 있었고 이 규제가 임시 허가까지는 좀 어렵고 실증 특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관계중간 행정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여기에는 심의위원회라고 하지만 사전에 그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그 실무적인 각 그 소관과의 그 과장님이나 또 담당관들이 오셔서 실질적인 거를 몇 차례 수행합니다. 그 수행 과정에 그 협의되고 뭐 한 내용들을 최종 인전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가 산업부 장관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돼서 수행하는데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간에 거쳐 있는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을 최종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사업자한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증 특례의 예시는 공유 좀 대표적인 게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현재는 전동 킥보드가 그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헬멧을 써야 되고 차도로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 주행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헬멧 안 썼거나 멀어서 18세 미만의 면허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쓰면은 현행법상 다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뭐 서울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전동 킥보드가 돼서 그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 실증을 통해서 운전자라든지 보행의 안전 기준, 안전 장치 등을 이 실증을 통해서 그 정보를 취합해서 사후에 이러한 규정화 작업을 현재 그 경찰청하고 협조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하나의 업체는 현재 동탄 중심으로 하나는 그 시흥 쪽에서 지금 두 가지 업체가 실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에는 전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 점검인데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의 지역이 상당 부분이 공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상에 군사시설, 보안시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고도 높이에 띄울 수 없고 또 특정한 지역에서는 촬영이 불가합니다. 또 이게 도시 배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정 높이에서 드론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그게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찍힐 수 있고 기타 등등 뭐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거는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는 않겠지만 사후적으로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는 기존에 그러한 법령들이 다수 걸린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그렇다면은 제한된
국방부나 어떤 그 행안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청주 지역에 신청한 기업이 그 어쨌든 드론을 띄워서 도시 배관을 순회 점검을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지금 실정 특례를 허여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시 허가인데, 임시 허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여기는 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실증 특례하고 차별정은, 실증 특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형 검증을 목적으로 해서 제한된 지역과 기관과 규모를 결정해야 되고, 이 임시 허가는 글자 그대로 시장 출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임시 요게 이제 빨간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 만약에 현재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임시 허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제한대 2+2라고 해서 현재 특례 기간을 먼저 2년을 주고 1회 하나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총 4년에 걸쳐서 우리가 그 임시 허가를 받아서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법령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귀착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 기간을 계속 연장합니다. 이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는 두 가지 시선이 다른 시선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임시 허가를 맡은 기업은 그 법령이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 업체만 사실은 시장에 출시하고 법적으로 허가 받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건 엄청난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업체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정식 허가를 맡으면 다시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야 사실 정식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는, 어떤 기업은 이건 임시라는 꼬리표를 그 다른 그러한 그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사업의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다. 나중에 계속 임시했다가 나중에 정식 허가를 못 받게 되면은 그럼 이제까지 투자한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또 그 사업적인 불안전성을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임시 허가의 예는 뭐 통신 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인데, 저희도 이거 하면서 간혹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전원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이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통신 케이블 내에 다 해달라는 거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현재는 KS 안전 인증 기준이 없으니 이거 안전 기준이 제정이 완료되면은 그걸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서 임시 허가를 부여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 라트아트의 3D 프린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에는 식용 색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뭐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어떤 기준이 있었겠지만, 떡류, 뭐 과자류 이런 데는 식용색소가 다 들어가는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커피류에는 현재 그 식용색소를 쓸 수가 없는 것을 식약처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특례를 부여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식약처는 관련된 규정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얘기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그럼 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약간 언급드렸지만 산업융합촉진법 및 시행령에 저희가 전담 기관으로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주요 기능은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을 전제 마련해서 있고,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하는 거를 미션 중에 하나로 하고, 하나는 어떤 그 투자 규제 특례 전반 절차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기업들한테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운영과 관련된 것을 저희 그 전담 조직에서 그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먼저 조직 신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 샌드박스와 그 샌드박스 이후에 어떤 특례 기업들에 지원하는 조직으로 갖춰져 있고, 두 번째로는 제도가 올 초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벽한 제도면 좋은데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갖고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운영 요령이라든지 업무 매뉴얼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제도가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에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총리실에서 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한 20% 정도밖에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게 그 실태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 이 제도를 널리 좀 알려서 적극 기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기회를 좀 확대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발굴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규제를 발굴하고 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지역에 있는 각종 테크노파크, 또 중기온부즈만, 산업융합온부즈만, 또 산업부의 여러 가지 R&D 과제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규제를 좀 발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상의, 뭐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뭐 중견기업연합회 등등 각종 그 기업 협단체하고 업종별 단체하고 같이 그 코웍을 해가지고 지역순회 설명회든 그쪽에서 나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하는 그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관련 절차에 태워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그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기업 1대1 상담을 통해서 각종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단계별 맞춤도 병행해서 서고 있는데, 신청 단계는 주로 그 이게 규제가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막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법률 전문가들하고 같이 규제가 있다 없다 다행히 뭐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게 걸러지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1대1로 맞춤형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심의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증, 특례 같은 경우 시험 인증 뭐 검증 이런 게 필요한데, 국가기술표준원의 이제 시험 연구기관들하고 저희가 그 협력을 해서 신청한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인증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그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책임 보험도 그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규제 샌드박스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10개 보험회사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연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어떤 제도적인 그 보안 장치를 마련한 일환으로 어떤 보험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4호는 규제 특례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차적인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까지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느냐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일단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이 그 핀테크로 비롯되는 규제 샌드박스의 그 거의 뭐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영국은 사실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전까지 한 것을 한번 내봤더니 한 44개월 정도 저희는 소요되더라.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가 그 신속하게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빠르게 어떤 행정 절차를 좀 그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이게 뭐 성공적이지 않았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외국은 특정한 핀테크라든지 특정한 뭐 에너지 분야로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한 어떠한 그 분야나 이런 게 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그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에 지원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현재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가 한 5차례 열렸는데요. 올해 사실은 시행하기 전에 목표를 한 20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범국가적으로는 한 100건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 설명드리는 산업융합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이미 33건으로 건수 면에서 초과 달성을 했고, 마지막 한 번이 아마 다다음 주에 열릴 것 같은데, 그때는 몇 건 정도 더 추가되면은 한 40건에 약간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이 33건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많습니다. 뭐 앞서 말했던 충전소, 뭐 유전체 분석을 위한 시스템, 뭐 전동 휠체어 등등은 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특례 승인된 33건 중에 8건은 현재 사업이 개시가 돼서 약간 저 속도면에서 좀 빠르게 그렇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좀 그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지원하고 있고, 그 현재 개시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고속도로 공유 휴게소, 뭐 프로바이오메틱스 화장품 등을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겁니다. 현재 4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국조지수 매월 체크하기 때문에 경쟁 아닌 경쟁 체제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사실 부처에서는 굉장히 그 압박감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보다는 상당히 법령 해석이라든지 어떤 그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전향적이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패스트트랙 심사제도 같은 것도 기존의 DTC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가 비의료기관에 이제 어떤 그 향후에 진료 서비스 분석을 해서 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DTC 유전차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데, 현재 1차 실증 특례 이후에 이제 3건이 들어왔는데 이건 1차보다 훨씬 빠르게 그렇게 그 속도를 좀 내서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사례별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적합하다고 보는 게 복합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게 개별 부처에서 개별 부처 한두 가지 사안은 개별 부처에서 기존에도 이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합 덩어리 규제 같은 경우는 여러 부처에서 걸려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현재 제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이외의 제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 높이는 차원에서 보면은 복합 덩어리 규제가 많이 규제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이슈에 대한 해소의 하나의 수단 정도는 마련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은 이게 먼저 하나의 주방은 하나의 영업장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주방이라는 건 하나의 그 식당에 2가지 영업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 도로공사에서 하는 그 만남의 광장에 가면은 밤 8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거든요. 어떤 카페가 있는데 밤 8시까지면 운영하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청년한테 그 일반적인 뭐 음식을 간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방 2업체 형태로 그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게 주방 공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동 킥보드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미 현실적으로 막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관련 법제도가 그에 못 미쳐가지고 현재 특례를 통해서 빠르게 어떤 규제 정비를 지금 그 수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체감형 상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수동 휠체어 양바퀴를 2손으로 굴려서 하는 그 수동 휠체어가 이제 보편적인데, 그 앞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 보조 키트를 잡아서 그냥 버튼이나 뭐 그 간단한 손 동작으로서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3D 라테 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에다 식음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커피에 대한 다변화 또는 뭐 다양화하는 그 유인책으로 현재 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에 갑론을박이 약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본 설명 전에 우리 그 옆에 계신 교수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민 체감도가 좀 약간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그 성과가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좀 그런 쪽에 국민 체감도가 있는 것을 좀 그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해본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그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2번째는 일단 지금은 특례 부여하는 거에 이제 우선을 두는데, 내년부터는 특례한 기업이 경국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뭔가 후단에서 전체적인
그 지원책이나 지원 방안들이 좀 마련돼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 어떤 그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운영 과정에 개선할 점들을 좀 찾아내서 어떤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조건 변경을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했을 게 좀 더 빠른 절차에 따라서 좀 허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사전 법령 정비 요청 제도라는 게 예를 들어 실증 특례나 이런 것들이 그 시행한 이후에 2년 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6개월 이상 돼서 어떤 실증 특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빨리 법령을 정비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해서 운영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대안을 저희가 아주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R&D 프로세스 관리 개선을 통해서 이제 규제 애로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실증 특례라는 게 개발은 끝났고 랩 수준이 아니라 필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실증 특례를 그 적용하는데 활용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기존에 그 전에 어떤 R&D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R&D라는 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또는 장기간은 5년인데 이 R&D 계획 수립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R&D에 최종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현재 어떤 규제가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그 R&D 하는 기간 동안에 규제 개선하면 어떤 그 끊김이나든지 타임 렉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떤 종료 평가라든지 기타 등등 R&D 프로세스에 그런 그 규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제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제 두 번째는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데 이건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어쨌든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지향하는 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적하에서 도입됐다라는 걸 봤을 때 국내에만 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와 어떠한 그 샌드박스 뭐 가칭이라고 좀 명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협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특정 구와 어떤 상하이의 특정 섹터를 서로 동일한 어떤 샌드박스를 묶어서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인증받고 바로 상하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또는 상하이에 인정받아서 중국 시장에 그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현재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앞서 약간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파상을 해서 시장 창출이 근원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특례 이후에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판로 차원에서 정부가 새롭게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 정책이라든지 어떤 금융 정책하고 좀 연계를 잘 그 엮어서 사업화 지원 후속 대책을 좀 특례 기업들한테 마련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들 기업 시장에 안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그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뭐 그 짧게나마 개요 전반하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영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고 지금 규제 샌드박스 관련돼서 그 도입 배경이나 목적, 그 개념, 그 규제 혁신 뭐 3종 세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규제 신속 확인, 뭐 실정 특례, 임시허가 등에 대한 그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말씀 주셨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키아트의 역할이라든가 그 키아트의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는 성과를 정리해서 사례별로 이렇게 말씀을 잘 주셨고요. 향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향후 뭐 하든 개선 방향 뭐 하든 나름 생각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모신 전문가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플로아의 질의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부의 두 분하고 내부에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 키스텝이 제가 예전에 이제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 위원을 했는데 그때 키스텝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해서 낯설지 않은데 오늘 여기 장소는 처음 와봤는데요. 여기 좋네요, 아주. 그래서 예, 또 지방이 아직 안 가시고 해서 예, 저는 원래 전공이 법학이어서 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동안 칼럼이나 논문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또 금융위원회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샌드박스 운영 관련해서 조금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98년도에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사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한 지금 20년 이상 지금 규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규제 개혁 관련되는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다마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제 계속 규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새로운 제도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사전적으로 허용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예를 들어서 법령의 정의도 좀 포괄적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할 때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좀 칸막이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가 도입되면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유예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올 3월에는 또 정부가 또 더 한 발 나가가지고 규제 책임 입증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부처가 소관 규제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입증을 하고 입증을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 좀 더 강하게 지금 또 규제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또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무상한 일을 할 게 아니라 새롭게 어떤 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행정법상의 징계 책임을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올해 8월달에 또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원위원회도 만들고 부처별로 그래서 얼마 전에 각 부처가 이제 자기들이 어떤 적극행정을 했다고 막 위원회하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면 인사상의 우대도 해주겠다 이런 제도까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규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대륙법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미법 체계랑 좀 다른 점이 대륙법은 이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있느냐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걸 따져가지고 촘촘하게 사실은 진입 규제부터 이런 사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 사업을 영위할 때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식의 촘촘한 사전 설계식의 규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대륙법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제도죠. 근데 영미법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허용하고 문제가 되면 이제 손해배상이나 사인 간의 분쟁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규제라든가 여러 규제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벤처기업들 모임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벤처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규제는 전부 유럽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의 제도적인 아시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제도가 미국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다 유럽식에서 영국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체계의 문제가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규제를 개혁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관련되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 축소가 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실은 축소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까지 규제 개혁을 해가지고 공무원 수 줄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규제를 폐지하면 다른 규제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뭐 무슨 활성화법, 뭐 진흥법이라고 만들어지는 법들이 보면 대부분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규제 개혁은 사실은 정부의 역할 내지 공무원 역할의 축소와 사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규제 개혁의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커다란 전환이 없으면 사실 이런 노력들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가 나왔지만 뭐 공유 경제 우리 이제 뭐 이 혁신 모빌리티와 관련되라는 원격 의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규제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정부 부처의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권의 결단 또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공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샌드박스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적 확대에 좀 치중한 나머지 좀 파급력 있는 성과는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말씀드린 공유경제나 원격의료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걸 행정부가 안 하고 이제 국회에 갖다 놨더니 국회는 계속 시간만 끌고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사례로 오늘 이제 우리 휴인호에서는 이제 샌드박스 통과한 다음에 이제 후속 민간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저렇게 많은 저 샌드박스 통과한 건수 중에서 후속 민간 투자가 이루어진 게 몇 개나 되느냐?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샌드박스의 어떤 향후 불확실성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민간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파급력 있는 성과에 대해서 좀 그 우리가 고려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이제 여러 군데 가서 했는데 현재 지금 보면 이제 2년 동안 또는 최대 4년 동안 이제 규제를 유예하고 그래서 이제 그 4년 내로 예를 들어서 그 신서비스가 합법화되지 않으면 그 서비스가 종료가 돼요. 그럼 그 4년 내에 아까 뭐 책임보험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보호 이슈라든지 또는 그 4년 동안 그 기업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회수하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4년 내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합법화될 가능성이 현재 심사 시점에서 봐서도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사실 이거 허용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용을 해준다면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각 부처별로 조금씩 달라요. 지금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년 내에 그게 합법화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산업부는 또 대단히 특이하게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는 걸로 간주하게 해놨어요. 산업부 특례가 가장 이제 기업들에게 좋은 방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또 그 무슨 ICT 분야랑 이 분야는 다르게 돼요. 이것도 다르게 된 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초기에 좀 신중하게 특례를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특례를 줬으면 반드시 4년 내에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통계들 보니까 뭐 산업부도 많이 하긴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좀 다른 부처 대비 좀 샌드박스 통과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금융위는 대부분 자기 소관 그 법률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처법을 자기가 예외를 두는 게 좀 쉬워요. 근데 지금 ICT 분야랑 이제 산업부 분야는 보면 타부처 소관 법률에 대한 이제 유예를 두는 부분은 타부처랑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국토부,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규제가 많은 부서들은 다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자. 이걸 굳이 몇 개 부처만 하니까 그 지금 보건복지부의 의료나 뭐 제약이나 또 국토교통부 쪽의 교통이나 이 분야의 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규제가 있는 모든 부서에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좀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대부분 이해관계들 갈등이 되게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이게 허용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그 사안별로 이 법제도 개선이나 정비를 위한 좀 사회적 협의체 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초기에 이제 원전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아주 국민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 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원격 의료 부분이나 혁신 모빌리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개인정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해커톤 회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그 규제 계획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초기 어떤 이론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는 크게 한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 확대보다는 그 성과 파급 비용의 성과가 미비하다. 하여튼 민간 투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2년, 4년 그 유예 기간 종료 후의 문제, 종료 후에 그 합법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그 금융위에 드시는데 금융위는 대부분 이제 자체 법령이고 산자부하고 있는 거는 타부처 이렇게 연관돼 있어서 타부처와 협력 이런 게 순조롭지 않처럼 말씀하셨고 그다음 그 마지막으로 대부분 이해관계자의 갈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주식회사 휴이노 그 이성아 상무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휴이노에서 나온 이승아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저만 이제 회사에서 기업체 측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는 이제 ICT 그 규제 샌드박스 실증 등의 1호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을 해서 그 신체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솔루션으로 분석을 해서 그 환자가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의료진 분들이 이제 진단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이제 말씀 앞서서 이제 발표해주신 내용이나 이제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아무래도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그 질적인 그런 부분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이제 책임이 이제 무겁게 느껴지고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사실 기존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제 그레이 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 때문에 이걸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업이라는 거는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자본이 투여가 되고 많은 인력들이 이제 자기 커리어를 걸고서 이제 매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피저빌리티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체에서 많은 애로사항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 그레이존에 있는 조항들을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자본이 투입이 되기 전에 이걸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규제 그 샌드박스 안에서 내지는 이런 임시 허가 안에서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알고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이제 1호 기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 이제 과정에서 뭐 다른 기업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무슨 간담회라든지 또 저희가 1호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를 또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부분 때문에 탈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서 그럼 어떤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서 어필을 해가지고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좀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많은 도전하는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나서서 많은 기업들한테 저희가 했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샌드박스 그 실증 특례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금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저희가 지금 뭐 매출이 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제 비용을 정부 과제라든지 아니면 투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샌드박스를 통한 그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실증 특례 기업에게만 현재는 정부 지원금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시 허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셔서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임시 허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시작하면서는 엄청 이제 신나고 기대도 되고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4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데도 한 3년 이상 걸렸고요. 근데 인증을 받고 또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기엔 법령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여서 실제로 2019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특례 안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고 저희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같이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샌드박스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되게 발빠르게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자마자 거의 이제 5월달에 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라는 그 자료를 배포를 해주셨어요. 그 거기에서 그 원격 모니터링 저희가 진행하는 환자 정보를 원격으로 그 대면 없이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그 부분을 현행법에서는 의료 정보는 그 의료인들 사이에서만 서로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환자가 그러면 의료진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대면에서 진찰을 받고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완전히 모니터링했던 자료들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는 전달할 수 없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월달에 어떤 경우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사례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들을 명확하게 이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원격 의료라는 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 정치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원대한 꿈을 품고서 원격 의료라는 말을 이제 해외에서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어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원격 모니터링이란 말을 쓰다가 그 말도 이제 스마트 모니터링이란 말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스마트 모니터링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 주셔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샌드박스가 사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처음에 샌드박스가 시작했을 때 저희가 가졌던 그 목표를 이미 달성을 사실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샌드박스가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된다는 부분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탄탄대로로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관련돼 가지고 그 하나가 이제 큰 굴지의 하나 이제 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었다면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적인 이제 걸림돌들이 또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2차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목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그 샌드박스 안에서 이 서비스가 정말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 시간을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하시지 않고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에 대한 이제 체감도나 파급력이 높아지려면 의료 부분은 이제 의료 보험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2차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의료보험 이제 코드를 발급받아서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고, 그다음에 보험 수가를 받아서 국민들이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의료비가 국가적으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그 뇌졸중을 예방함으로써 이제 절약이 되는 의료비가 1조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편의성이라든지 의료진들의 편의성도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관련된 많은 부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한 단계 규제가 완화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규제들이 완화가 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 다른 케이스에도 다 적용이 돼서 사실 어떤 사업 하나 하기에 한 가지 규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이렇게 원격으로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되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느끼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그 규제라는 거를 되냐 안 되냐의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천만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이유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저희 원격 의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되냐 안 되냐의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되게 할 수 있느냐의 논리로 좀 관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면으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는 이제 관심을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고 보험 수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국민건강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비 부담이 국가 재정에서 큰 부담인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 보험, 그러니까 심평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든 보험 수가를 낮게 책정을 해서 보험 재정이나 보험 지출을 줄이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계신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아이러니가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보험 수가를 얼마를 받았다고 했을 때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해외 경쟁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을 안 하면서 해외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저희는 국내에서 적용받은 보험 수가 때문에 해외에 그 경쟁자들만큼의 가격을 받지 못하고 해외에서 어떻게든 매출을 일으키고 저희도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저희가 발목을 잡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저희가 의료 수가는 잘 방어해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의료기기의 무역 수지를 보면 굉장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나 관련된 부분들을 수입만 하고 있고 사실 수출하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에서 이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그런 그 가격들이나 조건들이 해외에 나가서 더 이제 해외에서 마케팅이나 판촉이라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비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과연 이제 의료 수가인 부분과 의료기기 무역 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합리적인 개선을 저희가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해두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모님 감사합니다. 뭐 많이 얘기해 주실 거 없고 그 웨어러블 시계형 심전도 기기 지금 그 주기자 휴인호 개발하는 거죠. 예,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1호 기업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하시면서 그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현장의 어떤 얘기라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기억나는 게 하여튼 그 이런 어떤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가이드 뭐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하고 지금은 그 실정 특례로 된 경우만 지금 그 정부 지원을 받는데 임시허가 사업도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 뭐 하고 그 외에 그 뭐 의료 정보에 대해서 비의료인 그 주는 부분도 또 받고 또 뭐 규제 관련해서는 많이 뭐 전체적인 흐름이 하여튼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은 우리 그 키스텝의 그 제도혁신센터 이재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 박수 주시죠. 예. 네, 토론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키스텝의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그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그냥 서두에 한번 던지자면 이 14년에 규제개혁 시범사업 특별법이라는 법이 한번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창조경제 특위에서 이제 위원장이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법이 사실은 이 규제 샌드박스에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된 발의된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14년도에 만들었던 그 법에 같이 참여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지금 그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에 있는 실증 특례 내용이 그대로 그 법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그 산업부에서 관련된 사항보다는 좀 더 그 시장에 물건을 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들도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안을 내다 보니 그 두 개 트랙을 하나로 합치자 해서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라는 두 가지 트랙이 생겼고요. 거기에 맞서서 앞에 그 신속 확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3종 세트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고 그 전에 유사한 제도들은 사실 국내에 있었고요. 관련된 사항들이 그 세 개로 이렇게 세트화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하면 이 3종 세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사실상 영국에서 사용했던 샌드박스는 이런 3종 세트와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한번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저는 조금 더 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이슈를 좀 제기해 보고자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 1+4법이라고 처음에 규제 샌드박스를 항상 설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법이 하나의 법에 여러 가지 소관 부처가 그 법을 통해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체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가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거와 병행해서 뭐 과기부에서 하는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기업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이게 저는 도리어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현재 별도 법률상의 개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은 타 부처의 샌드박스를 신청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다양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뭐 내용을 너무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제안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기업 편의적인 좀 더 신청자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사실은 저는 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그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관련된 아까도 잠깐 그 이상학 교수님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정보 공개에 관련된 좀 이슈도와도 연관이 있는데 어떠한 규제를 어떤 형태의 요건으로 현대자동차가 이 실증 특례를 받았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꼭 현대자동차 말고 뭐 예를 들어 뭐 기아 자동차라든가 다른 여타 자동차 회사가 동일한 수준의 그 위치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게 특정 기업에 대한 특례였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인 경우에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동일하게 신청을 다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신청한 기업만 받아주고 나머지 기업들은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소위 특허처럼 인센티브, 그러니까 독점권을 명확하게 처음에
신청했던 기업들을 좀 몰아줄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도 다 열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부처별로도 약간 명확하지가 않고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첫 기업이 제일 그 기술이나 그 신산업 신기술에 우수하고 제일 치고 나가는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추후에 신청한 기업도 그게 못지않은 그 역량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 2차, 3차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존에 있었던 기업 신청보다 더 강한 요구, 그 조건들을 좀 걸고 샌드박스 승인을 내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이슈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3종 세트가 있기 때문에 3종 세트에서 이제 하나씩 제가 생각했던 좀 문제들, 좀 개선사항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규제 신속 확인제도 이현영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효성에 대한 이슈를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속 확인을 받는 수혜자는 누구냐? 아마도 아까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혜자가 신청자가 아니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관련된 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타 관계 부처 장관에게 회신을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신청자가 신청한 다음에 신청한 사람이 30일 이내에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성엽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금융혁신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에는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답변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규제 샌드박스지만 산업부에 있는 샌드박스 규정은 산업부 장관이 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답변 받는 그 시일만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신청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걸릴 수도 있다. 조문상으로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추후에 향후 계획이나 규정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실증 특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키아트가 관련된 사항들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에서는 키아트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정리를 하면 그 사업을 하는 자가 산업부 장관한테 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내용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하도록 지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심의가 과부하가 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 애로사항,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투서, 음해도 있고 비현실적인 주장, 연구기관을 뭐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실증 특례를 해보겠다. 이런 반복된 신청에 대해서 전담기관이 사실 소위 이제 신청에 대한 각하,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정리를 하는 시스템이 현재 법률상에서는 모두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전담기관의 좀 법적 역할에 대한 근거를 좀 강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키아트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좀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거에 대한 인력, 뭐 예산에 대한 좀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논란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기존의 개별 부처에서 제대로 봐주지 않고 심의회 같은데 안 올리고 다 밑에서 자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샌드박스라는 걸 좀 더 심의회에 무조건 상정해서 심의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은 건데 또 다시 이렇게 뭐 위탁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좀 먼저 신청 각하 기각을 하면 또 기업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냐라는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전담기관은 또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또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 임시허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임시허가라는 건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기준이나 요건이 현재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 개정들이 늦어지니까 그 사이에 빨리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해봄으로써 국내외에 좀 더 시장에 빠르게 적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임시 허가 제도인데요. 이건 안전성 기준을 당연히 그 어느 정도 안전성 기준은 넘어서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규정에 있고 안전성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문 축조 당시에 그런 생각을 상정을 하지 못한 게
그 기준 요건이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했던 그 절차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산업은 임시허가를 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절차, 안전성을 지켜야 되는 절차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기준 자료는 없고 이런 식의 이슈가 있는데요. 뭐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최근에 NK셀이라고 자연살해 세포 관련된 그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규제 특구의 그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원래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돼서 임상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1상, 2상, 3상. 근데 관련된 그거를 거치지 않겠다라는 게 NK셀 세포의 임시허가 내용이었고, 그거는 자기 세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상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 기존의 시스템 저희가 생각하는 임시허가에서 이 안전성 절차를 뛰어넘었겠다고 하는 거, 안전성 절차가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상정을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규정상은 좀 애매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세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결국은 이러한 제도의 좀 더 개선과 개정들이 좀 보강되면 추후에 관련된 좀 더 샌드박스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뭐 숫자보다는 좀 더 임팩트 있는 강한 그 규제 개선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보고 이런 내용들은 좀 더 공론화가 돼서 구체적인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뭐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1+4라는 게 행정규제기본법하고 뭐 산자부, 가기부, 개별법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하여튼 뭐 그 관련해서 그 신청 문제에 대해서 확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그 먼저 신청한 기관에 대한 독립권 부여 뭐 이런 거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 신속 확인제도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 하여튼 뭐 특례 적용 사업자 이슈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절차상으로 더 명확하게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임시허가제도 문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이 좀 뭐 1시 5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 1시 반에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좀 빨리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로어에서 자유 토론 및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받고 같이 답변 듣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주시죠. 예,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전임원장 박성현입니다. 오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 주제 발표자, 토론자들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거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주제 발표자께서 행정규제 기본법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뭐 7월 17일 날 행정규제 기본법이 시행된 걸로 돼 있는데, 또 우리 이성엽 토론자께서는 우리나라가 대륙부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것은 조금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 영미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하고 있는 건지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신문에 보면 계속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좀 확실치 않아서 물어보고요. 또 하나 지금 저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해준 게 신청해서 허락이 된 게 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근데 이제 거의 1년 됐는데 그렇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실무자께서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이제 통계하는 사람으로서 관심 있는 게 그 빅데이터 산업의 좀 활성화인데, 이 33건 신청한 거는 빅데이터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국회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뭐 개정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뭐 데이터 3법이 어쩌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서 소위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뛰어넘는 그런 빅데이터, 예를 들어서 창업 같은 걸 할 수가 없는지, 그게 왜 이 빅데이터 쪽에서는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좀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두 번 더 받고
한 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지원단 강병사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규제 관련된 담당자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러기도 쉽지 않은 자리인데 먼저 그 이성엽 교수님 말씀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어떤 분위기 전환이나 이런 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촉발이 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 이게 뭐 정보를 잘 알고 뭐 연줄이 되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규제 샌드박스 줄을 타고 이게 몇 개 케이스 가지고 이게 변할 것도 아니고요. 또 상황도 변할 거고 기술도 더 발전할 건데 그때마다 그렇게 갈 건지 참 그냥 맨손으로 무슨 노동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나 그러니까 가장 이피션트한 기술, 코스트 이펙티브한 게 승자고 그것을 가장 가치롭게 본다. 그런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게 전제되어야지만이 이게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스스로 허물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방에서 그런 얘기를 받을 분은 없잖아요. 참 공허하긴 한데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우리한테 도움되는 얘기 이제 우리는 연구 개발을 하고 하는 기관들이고 소프트하고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규제나 안전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과제들도 우리가 연구 과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NK셀 관련해서 규제기관과 주장하는 기업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연구를 한다든지 뭐 안전이나 뭐 보건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새로운 무슨 제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증명에 관한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R&D가 보건 안전 규제를 그 어떤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금 발전하면 뭐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도움되는 얘기만으로 저는 국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규제 중에서도 기술 규제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뭐 파이프 지름이라든지 뭐 강판의 두께라든지 뭐 절연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 만약에 기술에 관한 기술 규제들이 아주 마이크로한 규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화 이전에라도 그런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요소들은 이런 기술로 일단 다 커버가 되니까 그런 기술 규제들을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체제나 뭐 이런 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사업화를 진행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R&D가 끝나고 실증이 끝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들, 연구자분들이 제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런 규제 샌드박스에 준해서 심각하게 규제기관들은 논의를 하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런 개선들이 아주 광범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업을 목전에 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각종 아이디어 그 발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두면 어떨까 그런 뭐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혹시 있으면 한 개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저도 그 다음 섹션에 제가 첫 발표라 그렇긴 한데 그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거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산업부에는 산업촉진법에 있는 실증과 중기부에서 하는 규제자의 특구의 참여성이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본 경험상. 근데 저는 R&D 과학기술 진흥하는 입장에서 뭐 경제 R&D 도입하고 전체적으로 자율성해야 되고 규제 개혁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똑같은 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보면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분야에 대해서
규제 특례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 규제자의 특구도 동일해요. 단지 하나 차이가 있다면 지역의 혁신 성장 사업과 지역 혁신 전략과 연계된 그 차이 말고는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 규제는 약간 좀 포괄적인 개념에 이제 좀 범위가 좀 넓죠. 종합적인 거고, 실증은 한 테마. 뭐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죠. 10개 테마가 같이 뭉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단장님이 같이 그 밑에 팀을 2개 다 갖고 계셔서 한번 어떤 방향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뭐 요약해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 행정규제 기본법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제가 이해하기 바로는 기존에 있던 그런 그 법제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선시행 후 그 사후 규제라는 것을 의무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 33건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빅데이터하고 같이 왜 없는지 연계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시장에서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처리라서 사실은 33건은 100건이 있는데 33건이 한 게 아니고 그에 준하는 신청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16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만 해서 33건이지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한 100건 정도 되는데 그걸 모두 모으면 제가 언뜻 정확한 숫자는 안 나는데 한 60건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뭐 답변 드릴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맨 마지막에 제 기억이 잘 못 나지만 그 중기부의 규제의 특구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는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부하고 금융위하고 우리 과기부에 있는 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어떤 그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규제자의 특구는 신청 자체가 지자체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사례를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갖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 사업을 하는데 샌드박스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샌드박스에 특례를 부여해달라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 베이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규제자의 특구는. 그렇게 되면 약간 포괄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기존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실증 특례나 그 하위 수단들, 임시허가, 이거는 그 4개의 부처가 공이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우리 포괄적 네거티브라는 거는 그냥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것 같으면 공정거래법만 있으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실은 그 규제법들하고 진흥법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정부가 의지는 강한데 실제로는 그럴 바에는 법 만들 필요 사실 없죠. 좀 부정적으로 좀 보여서 규제 계획은 저는 법제의 축소, 그다음에 법제에 따른 축소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축소, 재배치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문제는 이제 저도 데이터법 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원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으로만 쓰고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통신사나 의료기관이 지금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 개정 내용이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정보를 가명화라는 비식별 조치를 하면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법 개정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게 법 개정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있으신가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하는 저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1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데이터 관련되거나 그런 과학기술 관련된 거는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실제로 의료 정보를 이제 병원들과 같이 해서 한 50만 건 이상을 가지고 그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그 내용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기부 쪽에서 저희는 관할하고 계시고 과기부 산하에 있는 그 샌드박스 기업들이 아마 그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규제 관련돼서 많은 논의했고요. 우리 부원장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그 오늘 발표 말씀을 들었고 토론자분들 또 우리 단장님하고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점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택하셨어요. 물론 못한 것도 많지만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임시 조치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규제 샌드박스 그 법률 자체 어떤 개선점 이런 거 우리 이재원 변호사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건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이제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단에서 그러니까 R&D를 수행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종료 단계에서 우수 과제가 된 것들이 어떻게 샌드박스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샌드박스에서 이제 신청받아서 승인받은 기업들이 그 사후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구매라든지 조달이라든지 실증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게 기업들이 실제로 효과를 볼 건지 이런 앞단 후단의 어떤 R&D 혁신 정책 수단들을 좀 많이 우리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 단장님 기술 규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과기부에서 혁신본부가 13대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각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한번 대응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김진영 박사 와 있지만 드론 분야에서 처음 한번 시운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13대 성장 동력 분야별로 다 좀 확대해서 미리미리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규제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가 R&D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걸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R&D 혁신 정책 쪽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과학기술 혁신 정책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성공을 위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정부에 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키스텝 소외 포럼 올해 마지막이 12월 18일입니다. 어떤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 극복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주제를 갖고 마지막 소외 포럼 진행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